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입니다.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체성을 중시하였고, 국가의 형태는 절대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참혹한 종교 분쟁이 막을 내리고 새로이 등장한 유럽에는 크고 강력한 민족국가가 등장하고 있었고, 새로운 민족국가 내에서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규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이론한 것이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논리체계였고, 토마스 홉스, 존 록, 장 자크 루소로 대변되는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본성을 드러낸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상가들은 인간은 왜 국가를 형성을 해야 하며 어떠한 국가가 최상의 형태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였고,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상정하고, 인간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절대적 권력을 지닌 국가를 형성한다고 봤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존 로크는 그의 시민 통치론에서 설계한 국가에서 통치자들이 법률에 예속되어야 하고 개인의 사회적 자유와 재산권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설정하였다. 즉,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군주라 하더라도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왕을 권좌에서 내려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였고, 여기 장 자크 루소는 불평등 기원론에 의해서 존 로크에 비해서는 좀 더 진전된 직접 민주주의,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에 관해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 이후에는 동양의 정치사상과 서양의 정치사상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은 기반이 뭐였습니까? 시족이었다. 시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습되어지는 이런 왕권 중심의 지배관계가 동서양 공이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서양의 경우에는 종교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 종교가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왕은 행정적인 거, 지배권을 행사했고, 기독교인들은 국민들의 힘성,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구제,
이런 역할을 기독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종교 전쟁이 엄청난 국가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종교 전쟁도 그 심층부를 해부해 보면 뭐겠습니까? 경제라고 해요. 경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교라고는 간판을 내걸고 참담한 전쟁을 한 결과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새롭게 이 국가라고는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국가에 있어서의 큰 산맥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국민과 그러니까 경제다.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왕이었다. 근대에서는 군주. 군주가 국민과 국민의 삶,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경제, 이 두 가지의 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종교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의 소모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어떻게 돼? 피폐하게 되니까 결국은 군주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군주를 중심으로 한 지배관계가 이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왕이 모든 재산이 과거에는 군주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왕,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족이 있었다. 다수의 귀족이 있었다.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독식을 하고 있던 왕이 자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귀족들에게 뭘 줬습니까? 재산권을 부여했어요. 뭘 통해서? 토지를 통해서. 근데 이 전쟁을 자꾸 하니까 전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먹고 살던 귀족들이 왕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니까 그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야, 너희들도 전비를 좀 부담해야 되겠어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처음에는 단기간 전비를 부담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니까 이게 결국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돼요. 저항을 하게 된다. 야, 이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왕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 의해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항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런 저항권, 또 이것이 산업혁명, 즉 정기기관의 발달에 따라서 유럽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국가를 지배하는 세력이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왕과 귀족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신대륙이 발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자본가가 생긴, 자본가. 예? 자본가가 생긴 거예요. 자본가가 부를 전부 어떻게 장악하게 되니까 이제 귀족도 자본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홉스, 야, 이 국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리 바이어던 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 바이어던의 책의 중심 내용은 뭐냐? 이 홉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봤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인간을 평가할 때 노너, 공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선한 걸로 봤는데 맹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악한 존재로 봤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있어서 악한 존재로 보는 거하고 선한 존재로 보는 거하고 그 관계의 형성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렇듯이 홉스는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자,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고,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또 지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투쟁 관계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힘이 있거나 없는 사람, 머리가 좋거나
나쁜 사람. 재산이 많거나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어서 여기에서 저질러지는 이런 갈등 관계를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홉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하고 그 군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에 대한 투쟁 관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조정해 줌으로 해서 국민 생활이 어떻게 윤택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해서 모든 권한을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주어진 그 권한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절대적인 군주 관계 이론을 발표했고 그 이론에 의해서 서양 군주 국가가 형성됐고 그 군주 국가의 그 힘에 의해서 결국 거기에 뭐가 신대륙 발전,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고 그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로크. 로크는 시민통치론. 자,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래서 결국 국민 경제가 파탄이 난다. 경제. 파탄 난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다. 자, 군주라고 하더라도 법, 국민이 부여한 법 테두리 안에서의 권한만 행사하게끔 하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군주는 국민이 어떻게 저항을 해서 이 군주를 어떻게 교체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발전된 민주 이론을 로크가 시민 통치라는 그런 학설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일부 서양 정치 제도에 반영이 돼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가해서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하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시대적으로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정도. 홉스가 1600년대 그리고 루소는 1700년대 중반에 이런 이론들을 발표했는데 1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아주 선하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대단히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군주와 이 관계에 있어서 군주가 법에 의해서 지배관계를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법도 국민들의 삶의 질, 경제를 포함한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도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선하게 받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대요. 소유권. 소유권. 그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루소는 초기에 원시사회 때부터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변화가, 처음에는 아주 평등한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수렵사회. 열매가 열리면 따먹고, 또 힘이 센 사람은 사냥을 해서 돼지를 잡고, 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그 인기가 있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람의 인간이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자기들의 그 재능과 필요에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 이 소유욕을 가지면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추구하게 되고, 또 힘이 센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을 결탁해가지고 일정 세력을 만들어서 지배관계를 심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결국 소유관계에 의해서, 소유욕에 의해서 불평등이 관계가 형성이 됐다. 애당초 선한 존재이지만 이 소유권에 의해서 결국 불평등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 이 군주가 필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를 법에 반영을 시켜서 그 군주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군주에게는 국민이 반드시 저항권을 행사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전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군주를 이렇게 임명하고, 그 임명된 군주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다. 이러한 사상적인 이론의 뒷받침에서 근대 서양 정치가 발전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몇 명이 희생됐다고요? 9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 이것이 확립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나나 소유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생명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가 필요해요, 부가.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산이 척척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권리는 항상 이 소유관계에 의해서 언밸런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권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동양의 정치사상과 그리고 서양의 정치사상에 관해서 간략하게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